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치솟으면서 한국산 무기로 전력을 재편하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국가에서는 러시아의 천적은 한국 무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바로 이 한국 무기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바키아 국방부에서 군수조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 코발스키입니다. 한국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대학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국방부 산하기관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구소련 시절의 낡은 무기 체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로 깊은 인상이 없었어요. 그냥 삼성과 현대라는 회사 이름만 알았고 한국 전쟁이라는 슬픈 역사를 배웠을 뿐이었죠.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 시절 군사 강국에 관한 수업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만 중요하게 배웠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 언급됐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알 리가 없었죠. 2019년 우리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오래된 군사 장비를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군의 미그 전투기를 대체할 새 기종을 찾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F-35 같은 최신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죠. 어느 날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의 FA 경공격기를 언급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전투기라니 과연 믿을만할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는 한동안 웃음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났어요. 가격은 서구권 전투기의 절반 정도였는데 성능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방문단을 꾸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마도 기초적인 수준의 생산 라인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고 어쩌면 다른 나라 기술을 그냥 조립만 하는 공장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죠.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제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과 빠른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보게 된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발달된 인프라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꼼꼼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생산 라인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모든 과정이 철저한 품질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검사 장비들은 유럽의 어떤 공장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첫 방문에서 가장 놀란 점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기술진이 직접 담당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술력으로 성장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엔진 개발실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발전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 뒤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도 곧 이해하게 됐죠.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전시킨 기술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때문에 자체 방위 역량 강화가 국가적 과제였다는 설명을 들으며 우리 슬로바키아의 상황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공장을 둘러보며 한 엔지니어가 들려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기술력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출발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특히 70년대까지만 해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슬로바키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도 항상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했던 작은 나라니까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한국의 과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 같았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저를 안내해준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직접 개발한 엔진을 보여주면서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한 과정을 설명할 때 목소리에 실렸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의 그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FA, 경공격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엔진은 처음 개발할 때 200번 이상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도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러시아제 무기 체계에 의존하다 보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이 불안정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한국 기술진과 함께한 저녁 식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들려준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는 마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영화 같았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전투기를 만들게 됐는지 그 여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 슬로바키아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이후 제 모든 결정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저는 한국산 FA 경공격기를 적극 검토해보자고 제안했고 함께 방문한 동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과의 인연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첫 방문 이후 우리 슬로바키아는 FA 경공격기 12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이 결정은 국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으니까요. 계약 발표 직후 국내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전투기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서방 동맹국들의 무기 체계와 호환성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결정이 나토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장비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체계 구축 그리고 조종사 훈련까지 모든 걸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잘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었죠. 미국 전투기의 경우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았고 모든 주요 정비는 미국 기술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설명할 때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코발스키, 자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들도 직접 현장을 보고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하면서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은 우리가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2020년 말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고 약 1년 반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22년 드디어 첫 번째 FA 경공격기가 슬로바키아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공군 기지에 착륙한 한국산 전투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착륙하는 FA 경공격기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처음에는 약간 걱정했지만 첫 비행 후에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종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반응도 빠릅니다.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도입 이후 한국 측의 지원이었어요. 수시로 기술자들이 찾아와 정비 교육을 진행했고 생기는 모든 문제에 빠르게 대응해줬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준 덕분에 금방 익숙해졌어요. 한 번은 긴급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엔지니어 팀이 즉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덕분에 우리 공군은 예정된 훈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헌신적인 지원은 서구 공급업체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기네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우리와 나누려고 했어요. 그냥 계약상 의무를 넘어서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정비 교육 중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우리 정비사 중 한 명이 복잡한 엔진 부품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질문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는 기꺼이 몇 시간이고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태도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FA 경공격기의 성공적인 도입은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K자주포와 K전차는 성능 대비 가격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우리 슬로바키아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잘 맞는 특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해 K자주포 시연을 본 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정확도는 우리 육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죠. 이건 정말 우리 지형에 맞춰 설계된 것 같습니다라고 한 포병 장교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K자주포의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과 빠른 포지션, 변경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였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우리 슬로바키아는 안보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실제로 전쟁 초기에 우리 국경 근처까지 미사일이 날아온 적도 있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장비들은 부품 공급과 정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해 수리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어요. 2023년 초 우리는 대대적인 국방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가는 파트너가 되길 원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즉 외국 기술에 의존하다가 자체 방위 산업을 세운 그 과정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계획에는 K자주포 30문, K전차 50대 도입과 함께 일부 부품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생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무기체계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센터를 슬로바키아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우리 방위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공격기를 처음 받았을 때의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군 기지에 한국 조종사들이 직접 몰고 온 전투기가 착륙하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첫 비행을 준비하던 우리 조종사들의 긴장된 표정, 한국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꼼꼼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슬로바키아 하늘을 날았을 때의 그 웅장한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 조종사가 우리 조종사에게 전투기를 인계하는 공식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국 조종사가 우리 조종사에게 헬멧을 건네는 상징적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인수인계가 아닌 양국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첫 정비 교육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정비사 중 한 명이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고생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설명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은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닌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였어요. 2023년 여름 저는 국방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육군 장비 도입을 위한 방문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느낀 첫 느낌은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연구개발센터들이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현재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전장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일행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 전투 차량, 사이버 방어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10년, 20년 후의 전장을 상상하고 준비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첫 회의에서 저는 슬로바키아의 국방 현대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자체 방위 산업을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죠. 놀랍게도 한국 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과거 자기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에 우리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방위사업청 책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말에서 저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방위사업청장과의 비공식 저녁 식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외국 무기에 의존하다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해 간다는 철학이었죠. 그는 70년대 초반 한국이 첫 국산 소총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국 무기를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어려움보다 장기적인 자주 국방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슬로바키아도 지금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으니까요. 식사 도중 그는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왜 이렇게 방위산업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의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서고 싶습니다. 안보는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의지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대화는 단순한 사업 협의를 넘어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화가 이후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전차 생산 라인에서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조립되는 K전차를 볼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이 전차가 어떻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창원에 있는 K전차 생산 시설은 그 규모와 첨단화 수준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동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용접하고 첨단 레이저 측정 장비로 모든 부품의 정확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공정마다 철저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미세한 오차도 즉시 수정되었죠. 생산 라인을 안내하던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2,00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차가 실전에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과 책임감은 제품의 품질로 직결되고 있었어요. 자주포 생산 시설에서는 K자주포의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은 기존 자주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K자주포의 실제 발사 시험을 참관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약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꿔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는 슈팅 앤드 스쿠팅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성능이라면 현대 전장에서 우리 군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닌 진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는 성능 면에서 서구의 어떤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통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방산연구소였어요. 이곳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연구소 책임자는 이런 기술 개발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민간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시연해준 무인 전투 차량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원격으로 조종되는 이 차량은 위험 지역에서의 정찰이나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장은 이러한 기술은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죠. 또한 이런 기술들이 재난 구조나 위험 환경에서의 작업 등 민간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방어 연구실에서는 최신 해킹 기술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은 물리적 무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걸 넘어 국가 경제와 기술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관계자들이 보여준 자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위 산업은 그냥 사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방문 중에 우연히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이 엔지니어는 자신이 개발한 작은 부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데 그 부품이 전체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한국 방위산업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엔지니어는 자주포의 화력 통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 덕분에 발사 정확도가 15% 향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더 정확한 타격과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인들의 안전과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일이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 방위산업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자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 여성 리더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런 인재 다양성이 혁신을 이끄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사이버 보안팀을 이끌고 있는 박지영 박사는 저희에게 최신 사이버 방어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전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영역에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산업이며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우리 슬로바키아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산 무기 체계의 도입은 단순히 우리 군의 장비를 최신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슬로바키아의 방위산업 전체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어요. 계약에 포함된 기술 이전 조항에 따라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품부터 시작했어요. 전차의 궤도나 자주포의 포탑 부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시작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표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시설을 최신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했으니까요. 트르나바에 있는 DMP사는 처음으로 K전차의 궤도 부품 생산을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 표준을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회사의 생산 책임자인 마틴 노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제품의 50% 이상이 품질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이 우리가 익숙한 표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지원과 지도 덕분에 몇 개월 만에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원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냥 기술 문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을 직접 보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생산시설 레이아웃부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직원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자주포 포신 부품의 정밀도 문제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정도 오차는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아무리 작은 오차라도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양보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더 정밀한 가공 장비를 도입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생산한 부품의 정밀도는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좋은 것과 충분히 좋은 것의 차이를 배웠고 최고 수준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장비와 프로세스는 다른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켰어요. 이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첫 번째 부품이 한국산 K전차에 장착됐어요. 비록 작은 부품이었지만 그건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품이 달린 전차가 훈련장에서 성공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첫 부품 인도식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DMP사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부품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성취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장에 있던 한 노련한 기술자의 말이었어요.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오늘처럼 자랑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이 세계적인 무기 체계의 일부가 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부품 생산은 점점 확대됐습니다. 이듬해부터는 더 복잡한 부품들도 우리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은 한국 방산업체의 전 세계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얻었어요. 이건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트레던의 VTGS사는 K자주포의 유압 시스템 부품 생산에 성공했고 이 부품은 한국은 물론 K자주포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페터 호르박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슬로바키아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와 직원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방위산업의 발전은 민간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군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선된 생산 시설과 기술력은 민간 제품의 품질도 높였고, 방위산업에서 배운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다른 산업 분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국방 현대화 사업은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DMP사는 원래 농업기계 부품을 주로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K전차 부품 생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가공 장비와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농업기계 부품도 더 높은 품질과 내구성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곧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고, 회사의 매출은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VTGS사는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민간 사업에도 적용했어요. 그 결과 제품 개발 기간이 30% 단축되고 품질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방위산업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어났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큰 국방비 지출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했어요. 또한 일부 군 내부에서는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러시아제 장비에 익숙했던 일부 군 인사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저항했어요. 한 고위 장교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장비로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단계적인 전환 계획과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투명한 소통에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국방 현대화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이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제 성과들을 공개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국가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성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경제적 효과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산 협력으로 인해 약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GDP의 1.2%의 추가 성장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우리는 국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군사의 날 행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시연되었고 슬로바키아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들도 전시되었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방산 협력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에 대한 지지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첫 번째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부품이 장착된 K자주포가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우리 슬로바키아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이 장착된 K자주포가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여러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슬로바키아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그중 몇 나라와는 예비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부품이 처음 국제 전시회에 선보였을 때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된 K자주포 앞에서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우리 기술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동 국가의 국방 담당자가 슬로바키아가 이런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을 때의 뿌듯함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걸 넘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로바키아 국방연구소와 한국의 방위사업청 간의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예산 확보도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슬로바키아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이버 보안, 통신 기술, 특수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우리의 강점과 한국의 선진 기술을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완성된 제안서를 가지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기대 효과, 그리고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우리의 사이버 보안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국의 연구진이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우리 슬로바키아가 강점을 가진 사이버 보안 기술과 한국의 로봇 공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제안은 한국 측에 큰 호응을 얻었고 곧 양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꾸려졌어요. 연구 협력의 첫 사업으로 사이버 방어 무인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무인 로봇 플랫폼에 슬로바키아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하여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무인 정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양국은 각각 15명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선발하여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고 연구시설은 양국을 오가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연구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연구 방법론과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은 빠른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우리 연구진은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였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종종 오해가 생겼어요. 한 번은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차이로 거의 한 달의 연구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 연구 용어집을 만들어 모든 핵심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공유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연구 우선순위 설정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당장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길 원했고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했어요. 이런 차이로 인해 첫 6개월 동안은 진전이 더뎠고 한때는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전환점은 양국 연구팀 전체가 슬로바키아 타트라 산맥에 있는 연구소에 모여 일주일간 집중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였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함께 등산하고 식사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진행된 솔직한 대화 시간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한국 연구팀의 리더인 김태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각자의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팀의 리더인 야나 크라우소바 박사도 이에 동의하며 우리의 다름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자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화답했어요. 이 워크숍 이후 연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연구 방향을 재설정했어요. 한국 팀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로봇 제어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우리 팀은 암호화 기술과 사이버 방어 알고리즘에 집중하는 식으로 업무를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차이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연구진의 이론적 접근과
한국 연구진의 실용적 접근이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더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이때 한국 팀이 제안한 실용적인 최적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인 로봇의 자율주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접근 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한국 팀은 뛰어난 하드웨어와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물리적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개발했고, 우리 팀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기술의 결합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탄생시켰어요. 공동 연구팀은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어요. 그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곧바로 양국군에 도입됐고 그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이 시스템은 기존의 사이버 방어 체계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적응형 암호화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은 우리 슬로바키아 팀이 개발한 고급 암호화 알고리즘과 한국 팀의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이 고정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 시간이 지나면 취약점이 노출되는 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보안 방식을 변경하며 적응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패턴을 파악하기 훨씬 어려웠어요. 이 기술이 실제 군사훈련에서 테스트되었을 때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나토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이 이 시스템을 공격했지만 60시간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침투하지 못했어요. 이는 기존 시스템들이 평균 45시간 내에 뚫리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공동 연구는 더욱 확대됐어요. 다음 프로젝트로는 무인 정찰 시스템 개발이 선정됐는데, 이는 위험 지역에서 인명 손실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로봇 기술과 우리의 작은 센서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양국의 강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였습니다. 이 무인 정찰 시스템은 세이프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어요. 이 로봇은 크기가 작고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되기 어려웠으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방어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임무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통신이 끊기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세이프 스카우트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험한 산악 지형과 도시 환경, 그리고 전자파 방해가 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GPS 신호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자체 항법 시스템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고 귀환하는 능력은 기존의 어떤 무인 시스템보다 뛰어났어요.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국제방산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의 공동 개발 시스템들이 전시되었을 때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곧 상당한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 협력의 성공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기거래 파트너를 넘어 미래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런 관계 변화는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이는 외교 관계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진심 어린 태도였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우리 슬로바키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 항상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때는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우리 팀이 제안한 새로운 암호화 방식에 대해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김태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슬로바키아 팀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했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배움의 문화는 연구팀 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연구 스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큰 자선이 되었습니다. 양국 연구원들은 업무 시간 외에도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는 더 효과적인 협업으로 이어졌어요. 이후 양국 정부는 방산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이제 국방 분야에서 시작된 협력이 우주기술,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한 슬로바키아 기술 혁신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 새로운 협력 체계는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동 연구 기금이 조성되었고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기술 이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 대학 간의 협력 강화로 공동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폭넓은 협력은 방위 산업을 넘어 민간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무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은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등 다양한 민간 제품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은 금융, 통신,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적용되었고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서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의 기술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제 기술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의 연구소나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되었어요. 이는 고급 일자리 창출과 두뇌 유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동 연구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납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 기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어요. 몇 주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해 모두 좌절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파견된 한 젊은 연구원이 밤새 실험실에 남아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나타난 그는 기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의 열정과 창의성 덕분에 프로젝트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혁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연구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생기는지 배웠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공동 연구 성과를 발표했을 때의 기자회견이었어요. 한국과 슬로바키아 연구진이 나란히 서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기자가 이 협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양국 연구 책임자가 동시에 다양성이라고 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접근 방식이 만나 더 큰 혁신을 이뤄낸 것이야말로 이 협력의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우리 슬로바키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함께 차세대 장갑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존 무기를 들여오거나 일부 부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하고 개발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결정은 오랜 검토와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기존의 나토 표준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발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등 많은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특히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미 검증된 서구권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발을 강조했어요. 저는 한국과의 공동 개발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생산 경험, 그리고 우리의 나토 표준 이해와 유럽 작전 환경에 대한 경험이 결합된다면 정말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마침내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슬로바키아 방위산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은 KSK 퓨처 아머드 비이클이었으며 양국의 뛰어난 기술을 합쳐서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최첨단 장갑차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은 차체 설계와 엔진 기술을, 슬로바키아는 전자장비와 방어 시스템을 주로 맡기로 했습니다. 개발 비용과 나중에 판매 수익도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약 5억 유로로 양국이 4,06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방위산업과 기술력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라 판단했어요. 또한 계약에는 지적재산권 공유, 기술 이전, 제3국 수출 조건 등 상세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개발팀이 꾸려지고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슬로바키아 측 대표단으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느낀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도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준비했고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생산적으로 진행됐어요. 회의 첫날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인 박준혁 박사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그들이 구상하는 차세대 장갑차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깊은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사고가 돋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군인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임무 수행을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슬로바키아 팀의 마틴 코바치 박사가 나토 작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유럽 지형의 최적화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 전장에서 장갑차가 직면하는 새로운 위협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발표 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 끝에 우리는 KSK의 기본 콘셉트와 주요 성능 요구사항, 그리고 개발 일정에 합의할 수 있었어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양국의 서로 다른 작전 환경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과 우리 슬로바키아의 유럽 전장 환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설계가 필요했죠.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도전이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가변형 현수장치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지형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설계였습니다. 이 가변형 현수장치는 슬로바키아 엔지니어인 토마스 노바크가 고안한 것이었어요. 그는 유럽의 도로망과 산악 지형, 그리고 아시아의 산악 지형과 논밭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전자 제어 방식으로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높이와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하는 이 시스템은 양국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이와 함께 한국 팀은 첨단 복합 장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무겁고 두꺼운 장갑 대신 여러 층의 특수 소재를 결합하여 가볍지만 뛰어난 방호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KSK는 동급 장갑차보다 20% 가벼우면서도 30% 향상된 방호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전자 시스템의 통합이었어요. 기계적인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했지만 소프트웨어와 전자 시스템은 양국의 표준과 접근 방식이 달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토 표준과 한국군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는 특히 까다로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양국의 서로 다른 지휘 통제 체계와 모두 호환되면서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플랫폼이었어요. 슬로바키아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한국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수개월간 밤낮으로 작업한 끝에 마침내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다중 프로토콜 통신 모듈이었어요. 이 모듈은 나토 표준 통신 프로토콜과 한국군 시스템은 물론 다른 동맹국들의 시스템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양한 언어를 즉시 번역해주는 통역사처럼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이런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엔지니어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우리 슬로바키아 팀의 창의적 사고와 유연성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협력을 넘어 사람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비슷한 수의 한국 기술자들이 슬로바키아에 와서 함께 일했어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겪는 문화적 경험도 매우 소중했어요.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열정적인 일문화, 팀워크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추구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술자들은 슬로바키아에서 우리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과 유럽식 설계 철학을 경험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면서 그런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나라 문화를 배우고 때로는 스포츠 경기로 팀 단합을 다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교류는 프로젝트의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졌고 문제 해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한 번은 긴급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국 엔지니어들이 시차를 넘어 24시간 교대로 작업하여 단 48시간 만에 해결책을 찾아낸 적이 있었어요. 이런 헌신과 팀워크 덕분에 프로젝트는 예정된 일정보다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공한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주국방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국가적 합의였어요. 한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고위 관계자인 김준호 국장과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금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슬로바키아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리도 소련 붕괴 이후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구축해야 했지만 자원과 경험이 부족했죠.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강한 의지와 올바른 전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을,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KSK 퓨처 아머드 비히클의 첫 모습이 드러난 순간 모든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장갑차는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도 뛰어난 기동성과 방호력, 그리고 화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은 미래 전장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였어요. 시험 모델 공개 행사는 슬로바키아 마르틴에 있는 군사 시험장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과 군 수뇌부, 그리고 국내외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KSK는 그 놀라운 성능을 선보였어요.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깊은 진흙지대를 통과하며 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기동을 선보이는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전투 상황 인식 시스템이었어요. 차량 외부에 설치된 다수의 센서와 카메라,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통합 분석되어 승무원들에게 360도 가상현실 뷰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쇄된 차량 내부에서도 마치 외부 환경을 직접 보는 것처럼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또한 KSK는 드론이나 위성과 같은 외부 정보 자산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전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증강현실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지휘관들은 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나토 관계자는 이를 두고 미래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방호력 측면에서도 KSK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기존 장갑차들이 주로 수동적 방호에 의존했다면 KSK는 능동적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접근하는 적의 탄약이나 미사일을 탐지하여 발사 전에 무력화하거나 이동 경로에서 요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테스트에서 이 시스템은 90% 이상의 방어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험 모델 공개 행사에는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연설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라고 평가했어요. 우리 슬로바키아 장관도 이에 화답하며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눈을 마주쳤고 따뜻한 미소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는 행사 후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당신의 비전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시험 주행이었어요. 완성된 시제품이 처음으로 테스트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장갑차가 험한 장애물을 거뜬히 넘고 급격한 경사도 문제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과 슬로바키아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자 시스템의 성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시험 주행을 지휘했던 안드레이 마이어 소령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다양한 장갑차를 다뤄봤지만 이런 수준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가진 차량은 처음입니다. 특히 험한 지형에서의 성능은 기존 어떤 장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의 평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안전성 테스트 때였습니다.
장갑차의 방호력을 시험하는 과정인데 이 테스트에서 KSK는 기존 모델들보다 30% 이상 향상된 방호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이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군인들의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양국군 관계자들의 얼굴에서 안도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방호력 테스트를 총괄했던 한국 측 전문가 이상현 박사는 결과를 발표하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KSK는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대전차 무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양국 기술진의 헌신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KSK 퓨처 아머드 비이클은 극한의 환경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국의 추운 산악 지역과 슬로바키아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동시에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양국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같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의 테스트를 직접 감독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KSK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눈 덮인 험한 산길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고 전자 장비들도 극한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전투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어요. 카르파티아 산맥에서의 테스트는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급경사의 눈 덮인 산길, 영하의 기온, 짙은 안개 등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KSK는 이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했던 군 장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베테랑 탱크 부대 지휘관인 미하일 블란스키 대위는 이 장갑차는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악천후나 야간 조건에서도 거의 성능 저하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도 KSK는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고 특히 방호력 테스트에서는 기존 장갑차들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런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는 양국군 수뇌부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곧 양국은 KSK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육군은 초도 물량으로 60대를 주문했고 한국은 200대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는 양국 모두 이 새로운 장갑차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주문은 향후 시리즈 생산과 추가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어요. 양국 정부는 이 장갑차가 앞으로 30년 이상 주력 장비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생산 시설은 양국에 모두 구축되었어요. 한국에는 대규모 생산 라인이, 슬로바키아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이원화 생산 체계는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각 지역 시장의 요구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한 우리 슬로바키아에게는 첨단 생산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에서 KSK가 공개됐을 때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전시회 기간 동안 여러 국가와 예비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는 우리 슬로바키아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이덱스는 KSK의 국제 대비 무대였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부스에 전시된 KSK는 전시회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부스를 찾았고 특히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야외 시연회는 항상 만석이었어요. 전시회 첫째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대표단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KSK의 모든 세부 기능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고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의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다행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테스트를 실시했고 사막 조건에서의 성능 데이터도 확보해 두었거든요. 이틀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100대의 KSK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UAE,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도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특히 KSK의 뛰어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과 다양한 환경 적응성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전시회 종료 시점에서 총 350대 이상의 수출 예비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수출 계약의 성공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방위 산업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또한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 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